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기사 정창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혔던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안보 현안, 경제와 정치 현안 등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부에선 어제 회견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정치와이에선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2일 금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국민 300여 명 오늘 오후 귀국하죠? 네, 구금 7일 만입니다. 우리 국민 31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 이렇게 총 330명이 탄 전세기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륙해서 날아오고 있고 우리 시간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 단속으로 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체포돼서 구금시설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석방 협의가 진행되다가 우리 시간으로 그제죠. 10일에 갑자기 미국 측 사정이라며 절차가 중단이 돼서 우려를 샀습니다. 그랬죠.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고 이 회담을 통해서 어제 출발 확정 소식과 함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점을 미국 측에서 확인받았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석방 절차가 중단되면서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에 애틀랜타 공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미국 이민당국은 매뉴얼에 따라서 수갑을 차야 한다. 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석방 뒤 남아서 이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한국 측 의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측은 구금자들이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고 이 미국도 수용하면서 다시 석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호송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요청한 대로 배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외교장관 회동 이후에 미국 국무부가 낸 자료를 보면 네. 이 구금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이 한미 동맹 강화 같은 내용만 나와 있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확연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 측에 비자 관련 실무 협상단, 즉 비자 워킹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도 앞으로 원활한 대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비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단기 출장용 비원 비자를 받아서 이 장비 설치나 기계 유지 보수 등을 해왔는데 이 공장을 건설하려면 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이 또 이민 당국의 해석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 명확치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이번 사태도 이민당국이 단기 비원 비자나 이 관광 비자격인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발급받은 노동자들이 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일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계 설치 등에만 한정돼 있던 비원 비자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비자의 할당량을 확보하고 한국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포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미국 구금 이야기가 나왔죠? 네, 아무래도 회견이 열린 어제 가장 큰 현안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귀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면서 이 퇴임 순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미 양국이 미국 현지 시각 8일 관세 협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이 미국 측 요구와 이번 이제 구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가 더해지면서 이제 협상이 좀 한층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더니 미 상무장관 등 우리를 압박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적인 사인 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상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심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 이 부분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이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 네.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을 한 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까지 덩달아 손실을 보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이 대주주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간 당정 시각차가 있었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과제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 뭐 결론을 내기보단 치밀한 접근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이 검사가 보완하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 이 속담을 살짝 바꿔서 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도 이 죄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이 없도록 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직접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 폐지하자 또는 이제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은 놔두자 뭐 이런 네. 식으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 보안 수사권 존치 쪽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 민주당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현재 법원 배당 체계와 별도로 이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 내란 특별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제 민주당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고 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이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특히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특정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이 위헌적 제도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는 전국 법원장 4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개최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KT 공식 사과했네요. 네, KT가 무단 소액 결제에 악용될 걸로 보이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2개로 파악됐고 네. 이 기지국을 통해서 5,500명이 넘는 가입자 식별 번호가 유출된 정황을 찾았다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그제 KT는 과기부 브리핑에 참여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단언을 했었는데요. 아니었던 거죠. 네. 다만 이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 가입자 서버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 또는 뭐 복제폰 정황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유출된 이 개인정보, 유심정보 외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이제 다른 개인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어제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배정훈 과기부 장관이 해커가 다른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혀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KT는 일단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 19,000여 명에 대해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불법 기지국 역할을 한 장비가 이제 기존 KT망에서 쓰던 통신 장치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뭐 KT 내부자 소행일지 KT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지 또는 추가 피해가 더 있을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파장이 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전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이남 전체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내리겠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시간당 50mm 안팎까지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전국에 5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오겠는데요. 경계 남부와 충남, 전북은 최대 150mm 안팎의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전주 28도, 대구 27, 대전 26도로 예상되고요. 아침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대부분 지역 바람 강해지는데 특히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쪽 해상과 동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결 높겠고요. 일부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 오늘까지 서쪽 위주로 무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씨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정체는 덜한 편입니다. 다만 사고를 항상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전 남부고속도로 선내 쪽으로 안영 1터널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보니까요. 강릉 쪽이고요. 서창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분대 분기점에서 부곡 다시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 쪽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성산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준비한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정했던 시간보다 길어져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질문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던데 시간이 아쉬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숨은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 한 2시간을 하면서 15개 질문을 소화하셨는데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한 20개는 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지난번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짧게 질문을 대답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듣고 있는 분들이 기자분들이지만 사실 기자분이 아니고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90분으로 그렇죠.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152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아예 조금 더 질문을 다 받고 세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숫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대답도 좀 더 자세히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형식 면에서 대통령이 특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번에 30일 기자회견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을 내렸죠.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 좀 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역의 어떤 뿔뿔이 언론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저번 30일 때도 그렇고 이번 100일 때도 그렇고 형식 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어땠냐 그랬더니 기사 쓸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석께서는 이번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 특히 유념하셨습니까? 예. 그 저번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의지가 중요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의지와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번 100일 기자회견은 내용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혼선이 있는 거는 가름말을 타주고 이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잘해 주셨고요. 또 이 대통령께서 잘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좋은 질문을 해줘야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기자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평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 나와야지 대통령이 또 원하는 국정 방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는데 기획 의도는 네.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달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특히 증시, 네.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민생, 경제 이쪽에 좀 초점 맞추려고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거의 다 달성이 되지 않았나. 또 대통령께서 또 중간에 주식 조작 사범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 경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소기에 그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또 기자회견의 취지 이런 것들이 잘 달성이 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질문을 조율하는 약속 대련 이걸 하지 않다 네.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고픈 메시지 중에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30일 기자회견 때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 좀 로컬 어젠다가 내셔널 어젠다보다 좀 더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내셔널 어젠다들이 많이 좀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마음속에 그렇게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 질문을 안 해주면은 그렇죠.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과 기자들이 또 생각하는 방향 이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끝나고 나서 네. 지역 언론들 질문이 31대하고 달리 좀 거의 적었죠. 한두 개 정도밖에 소화가 안 돼서. 네. 그거는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는 그걸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서 수석께서 기자들의 반응도 전해주셨지만 대통령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만족했는지 더 설명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는지 대통령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예, 기자들 분들 고생 많았다고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가, 기자회견 자체가 뭐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고 만족해하셨어요. 네. 이재명 정부의 100일 이 참모진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지낸 100일은 어땠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벅찬 100일이었습니다. 힘드시죠? 다른 어떤 그런 대통령 또 뭐 역대 대통령 분들이 다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적어도 이제 실장 수석들하고 가장 많은 토론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거의 매일 일정이 없으시면은 매일 토론하시는 거고, 그렇게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토론을 즐겨 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참모들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대통령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 아마, 실장 수석들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이 계속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고통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국정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은 그게 좀 진짜 그 고통인데, 딱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100일을 했더라도 국정이 잘 풀려나갔기 때문에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시열이 계속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100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주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에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순위 있는 거다. 협치. 어제도 그 말씀하셨죠? 네. 도둑이 매일 10개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치면 되는 거냐. 이런 거는 협치, 타협이 아니지 않느냐. 선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우리 수석님께서 조금 더 부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내란 사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거버넌스 조직 같은 것들을 다 당정대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정부조직법 자체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내란 특검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맞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겠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원칙적인 지적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진 뒤에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당에 전달됐을까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무수석에 또 계시고,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그냥 제가 아닌 다른 분 인터뷰에서 좀 듣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야당 반대로 늦춰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 트랙하면 6개월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 개정안 이 처리 연기 가능성도 열어놓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정부조직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사실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원칙은 분명히 정하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슨 경찰에 대한 권력을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제어를 할지, 이런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하고, 어제 말씀 것처럼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칙은 빨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조직 개정안 중에 이 금융감독이
위원회 설립 이 부분만 네. 빼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또 여당의 사정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나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질주 부분은 거버넌스 부분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네네. 큰 틀에서는요 정리가 네. 다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늦춰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으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아까 좀 언급을 좀 제가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하고 수사를 갖다가 분리시키어서 그런 큰 틀을 이거 아래에서. 하는 큰 틀은 확고하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큰 틀이죠. 네.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눔으로써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구독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세밀하게 구독유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회 네. 입법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후속 입법 논의는 여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예. 그 부분은 선을 분명히 좀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이거는 의원 입법을 했고 또 그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찰에 비대해지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자세히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새로 생기는 어떤 그런 수사기관 이것의 성격, 그다음에 활동, 프로세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의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부 네. 내에.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디테일한 거는 채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 큰 틀은 국회에 의원 입법을 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나 또 뭐 일전 공무원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조직들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짜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이게 왜 위헌이냐, 국민 주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도 되겠죠? 외형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말을 되게 아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입법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국회를 잘 지켜봐라.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부 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회가 안을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말을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생각 갖고 계시냐면은 그런데 이거 위헌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네.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네.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어제도 똑같은 어떤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상황 같은 거는 존중해주고 말을 아끼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법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부분,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어제도 아드님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뭐라 그럴까, 언론의 피해죠. 가짜뉴스나 네. 또는 정정 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언론의 행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피해를 당하셨던 분이고요, 네. 언론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면 지금 가짜뉴스가 충고라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언론보다는 조금 더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언론만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타겟이 돼서 언론을 겨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는,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하면 언론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실제로 굉장히 더 폐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SNS나 이런 거에서 폐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우리 흔히 우리끼리 네. 망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해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예 좀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 탈취라든가 네. 또는 식품 위해 사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더 나가서는 시간이 좀 걸릴 얘기죠. 일반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현행 50억 원 유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로 든 게 이제 주식시장의 심리, 또 여야의 요청,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50억 원, 이 부분은 이제 유지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좀 또 세부적인 거는 기재부도 있고요. 네. 그런 데서 정해야 될 거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냥 50억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디 기사도 나왔는데, 네. 사실 50억이건 10억으로 내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종목당 그렇죠. 기준이에요. 종목당 그래서 50억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심리 부분을 자극한다면 50억이건 실제로고 10억이건 큰 차이도 없는데, 받아들이는 어떤 그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심리적 유축으로 받아들인다면 꼭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붙잡혔던 한국인 근로자들 오늘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실시간 보고를 받고 계실 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비자 문제입니다. 한미 간 네.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네. 아직 한미 간에 아주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라서 네. 구체적인 걸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게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오래된 이게 문제더라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이걸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자 문제를 정상화시켜보자, 풀어보자, 이런 네. 의견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갖고 계세요. 이 상속세제 관련해서 상속세 공제와 배우자 공제 확대는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상기시켜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한 번에 걸쳐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어떤 입법을 하거나 또는 정부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해서 부작용이
없는 어떤 그런 절차,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제가 이거 공약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이따가 네.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호연이 가족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발달 장애를 가진 호연이와 함께 변산반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도 타고 카약도 배우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저녁엔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예쁜 자연을 흠뻑 느꼈답니다. 여행이 끝나고 호연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었다. 섬바다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랫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건조한 고기압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저기압이 형성됐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귀포에는 이미 200mm 이상의 비가 왔고 시간당 30mm로 지금도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등 동쪽은 모레 새벽까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도 중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인 곳이 많겠고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인 곳이 많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 50에서 120mm,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최대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동풍 영향으로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주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인 곳이 일부 지역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고요. 오늘부터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현안 바로 살펴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파기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왜 합의 번복된 건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보도 나온 거, 뭐 제가 취재한 거 등등등 뭐 약간의 네. 추론 이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 정청래, 장동혁 이렇게 삼각악수했잖아요. 이렇게 손 잡고. 협치하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좀 더 가진 게 많으니까 양보하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정청래 된 건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고 뭐 장동혁 대표는 쑥과 마늘도 먹으면서 내가 악수하려고 이랬다 막 이런 막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내란 26번 얘기하면서 또 전국이 냉랭해졌어요. 송호석 대표가 또 이제 그제 또 이제 대표연설 하면서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제 노상원 수첩 얘기할 때 이제 송원석 대표가 아이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딱 합의를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평소 했던 말들이 있으니 세게 나갔죠. 내란 얘기 계속하고 뭐 이랬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협치하라고 하는데 왜 자기 정치에 약간 이런 지지자들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합의 처리를 하는 것들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금된 한국인들도 그 100일 전에 웬만하면 데려오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하루 제동을 걸어서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교섭을 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고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뭐 법사위, 특위 다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아침에 9시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거를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도부 뜻과 달랐다. 지도부의 뜻과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의 이제 강성당원들이 어떻게 내란 정당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특검법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느냐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재협상하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협상 과정에 다 보고했는데 본인 혼자 살라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의총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렇죠. 경로라는 표현을 써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네. 민주당은 역시 강성당원의 당이구나. 예전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뒤집힌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의총에 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때 있는데 예전에 이부영 의장하고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렇게 설전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강경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한나라당하고 그거를 뒤집어 버렸다 의원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있었던 뭐 이런 사례라든지 예를 들면은 검수완박 그 관련해서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의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뒤집어 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는 당원들이 예전에는 권력자나 의원들이 그거를 이제 뒤집었다라면 이거는 사실상 당원들이 뒤집은 거다. 그러니까 강성당원의 당이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정청래 대표 눈치를 봤다. 강성당원들 눈치를 보고
좀 무책임한 정치를 이제 한 거죠.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이거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근데 그거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휙휙휙휙 바뀌어버리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그래서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면은 100일 잔칫날인데 이게 뭐한 짓이냐. 투톱이 지금 뭐 이런 얘기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래 리더십에 두 대표와 원내대표가 좀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이 서운했겠네요. 뭐 서운함을 넘어서 사실 본인이 피노키오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뭘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협상하겠어요. 사실상 6시간 이상 협상해서 묵혀서 수기해서 합의문까지 써가지고 보고 읽었는데 그게 변명을 하려니까 그게 최종이 아니었고 일단 그게 뭐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었다. 근데 그게 저는 어찌됐건 저는 최근에 보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좀 뭐랄까 축적의 시간 그리고 이제 관행과 절차라고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왔던 것들을 너무 빨리 형해화시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지난번 법사위 추미애 그 위원장 사건도 그런 거예요. 남의 당에서 간사를 해왔으면 그냥 보임해 주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알아서 추천해 왔으면 해주는 게 그게 관행인데 그거를 의원 바꿔라. 윤통하고 뭐 통화했고 뭐 이래서 안 된다. 아니 그건 사실 그 정치 문화를 퇴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바꾸라면 그거 바꿔 옵니까? 상대당이 자신들을 거의 말한 대로 그 유령인간 취급하는 건데 그건 바꿔 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면서 오히려 그때 그래서 법사위가 며칠 굉장히 뜨거웠던 거라면은 이번 건은 그래요.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난번 좀 전에 그때 검수한 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뒤집은 건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권력의 공백기였다고 해야 될까? 인수위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니까 패싱해서 이제 합의한 건데 그건 내가 당선자인 내가 이제 와서 경로해서 이제 그건 바꾼 건데 이거는 다 조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원내에서도 조율이 됐고 당 지도부하고 조율이 됐고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됐고 심지어 법사위에서 조문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이건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기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억울한 점이 이걸 거예요. 내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6개월, 8개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공약상을 심찰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주려고 조금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에 좀 불만이지만 양보해서 갔는데 이게 휙 뒤집히는데 이게 장외 세력에 의해서 뒤집힌 거 아닙니까? 장내 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강성당원들은 우리가 의원을 만들었어. 이러면 정치 효능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러고 안 돼요. 우리가 만든 의원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효능감을 느끼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장외 정치가 장래를 압도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그럼 앞으로 원내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강성당원들에게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다 돌린 다음에 김원준 씨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컨펌 한번 받고 스크린 받고 그리고 정책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이번 사안이 주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그 우리 사회에 주는 큰 아주 질문 하나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삼통 분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간에는 용산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강성 지지층을 좀 꼬집은 얘기이긴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투통에서 삼통이 됐어요. 여의도 대통령만 얘기하다가 이제 충정로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딱 방금 최수영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의 당이다라는 거를 거기를 대표하는 게 김어준이다. 그러니까 뭐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자주 본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김어준 씨의 어느 정도의 뭐 지원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가장 또 많이 출연한 그 뉴스공장에 가장 많이 출연한 분이기 때문에 민감했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 팸코라고 불리죠. FM 코리아 그 게시판 맨날 보고 있는 거 유명하잖아요. 다른 뭐 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런 빈틈을 조금 뭐 좀 거칠게 하면 이간질 갈라치기 이런 거를 이제 시적절하게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아까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언론 보도와 이런 것도 취재에 따르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대통령도 오케이 그래 가서 해. 뭐 검찰 문제가 있지 하다가 합의에 오니까 뒤집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다. 휙휙 바뀌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제죠.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여당이 주는 메시지 어제 합의 이후에 전달이 됐을까요? 저는 저는 대통령의 그 인식을 보면서 저는 사실 뭐 내란 특별법 좀 더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그 발언도 저는 충격이었지만 그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 뭐 6개월 좀 늦으면 어때? 저는 그 말이 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은 본인이 정말로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급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분이 진짜 진심이 뭔가 대통령의 진심이 뭔가 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그 사안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굉장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그 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가부는 끝내 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좀 해줘야 되겠다. 다만 이걸 해주는 대신에 그럼 내란 특별법에 대해 3대 특검법은 좀 약간 독소조항 같은 거 좀 빼고 가자 하니까 김병기 대표도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 생각을 읽은 거죠. 대통령이 정치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 정치 좀 늦게 해도 되고 더디 해도 돼. 이거 내란 청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도영 대표 불러다 놓고 우리 협치가 해야 되고 이제 말하자면은 장도영 대표랑 말이 통할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좀 합의할 건 합의해서 갑시다. 근데 뭐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은 그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 정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정치에 정말 진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저는 이참에 아예 상대를 아예 멸절하고 지방선거까지 내가 석권하는 구도를 만들어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대단히 어제 전 두 가지 기자회견 좀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헌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와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좀 늦어도 돼요. 나 그 뭐 큰 상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 그 두 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좀 잘못 읽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선후 관계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특검법 연장안 이 합의와 관련해서 뭐 내가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라고 하면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특검법을 연장하지 말고서라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합의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보고를 안 받았겠냐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강성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이제 반발의 의식을 한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대통령은 애초에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유화적인 제스처를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검찰개혁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되냐 언론중재법도 이거 우려가 있으니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잖아요.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만 내란과 관련해서만은 이거는 야합과 협치는 그러니까 타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협상을 좀 잘못한 것도 맞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디테일을 살렸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좀 억울해왔던 게 뭐냐면은 이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내란 특검이 실제로는 5일밖에 급하게 가느라고 5일밖에 안 썼으니 남은 15일을 더 수사를 연장할 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실제 한 달을 30일을 연장하는 것과 15일을 연장하는 게 15일 차이밖에 안 난다. 큰 차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딱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은 연장해야 돼요. 뭐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계속 새로운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은 연장하고 최상병 특검은 거의 정리가 됐으니 좀 이거는 종료해도 되고 뭐 내란 특검은 15일만 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거를 잘 좀 사람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 사달까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소통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뭔가 좀 통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말 대통령을 패싱할 수 있을까요? 전 통화 당연히 하고 연락 당연히 하겠죠. 그럼 정부석이 왜 있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에 대통령은 뭐 내가 그러니까 배후는 아닐 수 있어도 조율은 됐겠죠. 아니 조율 안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벌써 레임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아까 삼통 얘기를 하는 과정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좀 좋은 이미지 국합 역할. 왜냐하면 대국민 여론과 지지율을 계속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입법 그러니까 행정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실용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모든 권한은 정청래 원내대표가 갖고 가는 여의도 대통령 그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요 최근에 들어서 너무 뭐랄까 권력 아직도 이재명 정부 초반인데 이재명 정부의 일종의 네이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 명청 교체기 최근에는 네. 또 청병 대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말하자면 권력을 약간 좀 뭐랄까 비유를 하는 아니면 좀 권력을 약간 좀 꼬는 이런 라벨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게 다양성 건강성이라고 자꾸 누구들은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도 어쨌든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시그널이 또 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권이 조금 사전 조율들을 좀 정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된 우상호 수석의 굉장히 화났던 이야기 이게 정말 몰라서 그러냐 이게 내 뜻인 줄 아느냐 이게 라고 막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그런 징후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거 잘 성과 있게 끝낼 수 있다라고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뭔가 여당이 이제는 좀 속도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될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다. 이게 꼭 강성 당원들에만 휘둘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권이 치밀하게 조율을 못하는 그런 사안도 좀 별개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을 좀 더하자면은 지금 이거에 이제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안에. 하나는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주도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말로는 뭐 악수도 안 하네 내란하면서 뒤로 저렇게 다 알면서 혼자만 살라고 저렇게 또 김병기한테 책임 미루고 막 이러니까 리더십에 좀 손상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하는 게 낫겠다. 뭐 국정 지지율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성 당원이 오히려 더 입김이 세질 거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물론 강성 당원들 얘기도 대통령이 받아 안으면서 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 약간 더 세지겠다. 지금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서 정청래 김병기 그런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이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죠. 이 장애투쟁 가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약간 제갈량의 지모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성인 것 같지만 아주 타고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하루 묵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애투쟁 나간다? 지금 정기국회 시간인데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 가고 어디를 갑니까? 물론 이제 강성당원들은 뭐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면 되겠냐 얘기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결국 다시 정치를 통해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칙인데 이제 장동 대표가 얼마 전에 유의미한 얘기들 몇 개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의석수에서 딸리기 때문에 네. 국민의 지지, 여론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살려야 상대가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굴종적이지 않고 우리가 대등하게 우리가 악수할 수 있는 거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정당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언론과 인터뷰였기 때문에 정제되고 좀 절제된 발언들, 그다음에 약간 뭐랄까 모범 답안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다곤 하더라도 그게 활자화가 되고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신념과 이제 리더십의 방향이 될 텐데 그 허투루한 얘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환길 이슈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잦아들었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중도가 입안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를 강행한다든지 더 센 3대 특검법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절반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정략적 법안이란 그 비판받는 그런 사안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안에서 중도가 분명히 전 입안할 거라고 보는데 이걸 끌어들이는 정당이어야지 더 강성 지지층에 소구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당이 중원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내심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전략과 의제 설정을 하고 전선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 건지 이 부분은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아주 뭐 투쟁을 해도 원내에서 하지 저는 뭐 장외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큰 틀에서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로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정기국회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숫자에서 밀리는 거 조금 약자 뭐 코스프레 약자 뭐 실제 약자도 맞죠 지금 원내에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국감해야 되는데 그건 나가면은 대책 없이 덜컥 나가면은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외투쟁 정광훈 목사랑 하다가 그래서 뭐 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뭐 제갈량의 지모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갈량은 아니고요. 너무 표변한다. 도대체 장동혁의 진심은 뭐냐. 이게 1단위도 아니고 거의 분단위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진심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거는 수용성의 측면에서 보셔야지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는 이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통합과 봉합도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 깊게 했던 게 일단은 주식의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똑바로 보면서 얘기죠. 경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깔때기처럼 마지막에 주식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 대책 얘기해도 이제 주식 시장 얘기하고 있고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뭐 코스피 5,000원 최종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 부양하겠다는 그러니까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의 시그널 그리고 주식 이제 양도세 문제 그것도 대주주 기준은 이제 50억 그대로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뛰면은 부작용이 많지만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뭐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받고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당하고의 이견들을 거침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이랬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들을 딱딱딱 이제 가르마를 타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안은 내가 할 테니까 뭐 당은 빠져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주도권 줄 거야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역학관계까지 포함해서 리더십을 타격을 입은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립감이 세지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주목하셨던 총평 수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사수하고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 대통령이 이중적 지위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환호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전체 국민을 보고 나가야 되는 그런 뭐 이중적 위치에 있으니까 좀 너무 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대통령께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강론별로는 약간 이제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에 좀 사실 이게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은 행정과 정치에
를 이게 그 뭐가 이게 사법적 정의와 별개로 이건 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좀 우려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만났을 때 뭐 협치가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뭐 했는데 여의도 갔더니까 달라지더라.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달라진 건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날 뭐 대구 시정연설 아니 그 원내대표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경색이 된 건데 마치 뭐 장동혁 대표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듯이 여의도 가더니 훅 달라지더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약간 대통령의 말의 무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아주 뭐랄까 그 많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한 100일쯤 되니까 나도 이제 국정 전반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립감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정말 내가 꽉 쥐고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거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 어제 너무 전 다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5년 단임제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 좀 엔드 스테이트의 약간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만기칠람하듯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냥 대통령은 의견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지침이 되는 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이 나중에 저는 또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좀 능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저희가 강론도 얘기하고 충평도 뒤섞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자신감 넘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는 내가 쥐고 가겠다는 그런 충분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의도는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을 또 다 담을 때 주식 양도세라든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꼬집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식인지 그러면 장관들이 보일까? 라는 또 생각들은 들어서 요 부분은 어제 좀 약간 좀 아쉬웠던 대목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거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이 다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연체고 부연 설명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유튜브 본인이 채널 운영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래서 어제 비유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지. 국민들이 보기 이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면 이제는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 대통령이 당대표 만나고 이거 찍어 누르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개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정말로 모든 게 지침이 될 것인가. 그동안 그 지침이 안 됐다라는 거를 당정 관계에서 봤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이니셔티브 쥐고 가야 된다.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다. 소통하려고 하고 대화를 해서 하려는 리더십이다에 그게 화법에도 좀 묻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어제 보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사실 후속 입법도 국회의 입법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후속 입법 논의는 여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저번에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왔는데 정부 입법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입법. 이거의 큰 틀에서는 이제 당했지만은 정부 입법안을 내면은 당과 협의는 하겠지만은 그거를 추인해 달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대통령 인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후속 입법이 일종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시행령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럼 이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사실 지금 너무 거친 수준의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있는 거예요. 수사권 막탈이 있는 거고 검찰청 해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손볼 게 많은데 이게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강성 지지층의 정치 호능감밖에는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 측면은 저는 대통령이 잘 파악했다고 봅니다. 잠시 공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정치와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이 내란특별법에 대한 그 위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놀랐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다시 한번 부연해 주시면.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게 그 4.15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와 이제 그 반민특위 그때 이제 민주당이 사례를 들어요. 그때도 특별재판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위헌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특별재판부를 두도록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헌이 그 당연히 헌법에 부합하는 거였죠. 지금은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재판부는 그러니까 모든 사법권은 마지막 재판부가 갖도록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수기해서 재판관을 정하더라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이 입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나 학계에서도 이거는 상당 부분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박기승 의원 판사 출신 의원이 그렇게 해서 구성된 재판부가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하면은 그 판결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거 들여다보고 가자고 했는데 그걸 물론 비율을 이게 이렇게 무도하게 가면은 이게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뭐가 다르냐 얘기했던 그 말에 이제 그 십자포화를 맞아가지고 그건 사과했는데 본질적으로 아마 이게 위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하루 만에 여기 대해서 위헌 아니다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당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뜻이 통하니까 그 민주당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건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재판부를 두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3대 특검은 전부 민주당 안이 다 반영된 특검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12월까지 조사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이거를 언도할 재판부까지 우리가 두겠다. 자 그럼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 그럼 이렇게 특별하거나 전담하거나 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특별하거나 전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전담을 맡긴 이유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이유가 그 수사 결과도 우리 입맛에 맞는 거여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말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 맞는 거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의 100일 지난 이 민생 현안 그다음에 골든타임 6개월에 부합하는 이슈인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 강경파에 힘 실어준 거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선명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민특위는 첫 헌법,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아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그것도 제4차 헌법의 헌법 그 부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개정사항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게 헌법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내란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그렇죠.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는데 최고는 입법부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그런 선출 취지를 권력이다. 선출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무시하고 하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의 재판부를 두지는 않는 이런 쪽이어서 이거를 하기에는 부담이 좀 될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헌법 이거는 저는 이게 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도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재판부가 이 헌재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서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의 현재 법률에 따라서도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을 단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만 입증이 되면은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잖아요.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법에 사형과 무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량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더 특별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영장 특별 판사도 된다니까 영장에 대해서 지금은 보통 법원에 우리가 그렇죠. 이걸 받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영장만 전담하는 판사는 모든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니까요. 전담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권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희 언론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해법을 염두에 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짐이 보였던 게 권성동 의원이 추진했던 EDCF 뭐 한겨레 22일이 이제 단독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언론인들의 노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차관 중단 그렇죠. 바로 즉시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언론을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요. 말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물론 뭐 언론 칭찬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례적으로 뭐 언론인들이 사회에 소금 같은 존재고 이렇게 노고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언론 이제 징벌적 배상이 이제 대륙법과 좀 이게 영미법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미국 사례를 이제 많이들 들어요.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1조 원 배상했다. 근데 이제 거기 부정선거 음모 개표 조장 이런 거에다가 이제 배상을 했는데 거기는 형사가 없고 이제 민사 중심으로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법 체계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들이 위축될 수 있다. 탐사 보도하면은 권력자들이 맨날 걸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는 지난번에 4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 안은 재벌 총수라든지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권력자들은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 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열어뒀거든요.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언론계에서 우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선을 너무 확대하면 안 된다. 지금 어쨌든 개혁하고 언론하고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렇죠. 뭐 여러 언론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 언론들 같이 가자 이렇게 좀 손을 내밀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제외돼 있지만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거죠. 또 하나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 출입도 유튜버들이 하는 그 매체 기자들도 출입을 시키고 김어준 뭐 그다음에 편의점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자들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쪽에 좀 유리하게 좀 해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쏙 그것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방통위원들이 그러니까 방통위 과방위 의원들이 설명하는데도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노정면 의원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대통령이 어제 맥락을 놓고 보면 마지막에 가짜 뉴스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형사처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치료예요. 이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물려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실은 어디 책임지고 감옥 가서 한 1, 2년 사는 것과 파산하는 건 이게 사실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는 없다는 게 맞죠. 그리고 근데 대통령도 그래요. 오보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 삼으면 좀 곤란하다까지 이제 밝힌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실수. 이제 실수까지는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징벌적 금융 제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개전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걸 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조금 약간 톤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위축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언론 매체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청래 원내대표가 원래 총대를 메고 지금 나온 안에 비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조금 약간 톤 다운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엄단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비친 건데 저도 이게 강론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이 법안도 상당한 역풍이 불 겁니다. 요거는 짧게 제가 포론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 뉴스가 지금 새 그 매체가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유튜브가 아니라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은 신고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의 활동 기반이 유튜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기통신망 사업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이 아예 달라요, 그러면. 유튜버들 지금 그 언론사 등록 안 하고 하는 유튜버도 있고 언론사 등록한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의 디테일이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견된 거죠. 본인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슬쩍 적지 않은 거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나도 가를 썼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원래 그 4등분하거나 2등분해서 접어서 넣는데 일부러 이제 사실 카메라에 각도에 노출한 거죠. 근데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어차피 저는 가결될 거기 때문에 여당의 의석수라 보면은 차라리 정면 돌파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여기서 방어가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죠. 이제 영장 결과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이제 여기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이게 법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쉬울까라는 약간 생각은 들어요. 본인은 자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왜냐하면 그 특히나 증거인멸을 많이 보는데 뭐 그 윤영호 본부장의 전화인데 이게 잘못 전달돼서 택배 기사가 받아서 그 녹취가 제공됐다든가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그 아직은 제기된 의혹이지만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 통일 교칙의 것을 그 사전 정보를 흘려줬다는 이런 것까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진검승부가 남은 거죠. 네. 뭐 저는 거의 99.9999% 구속이라고 보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이거 뭐 증언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증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얘기한 증언이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 큰 거 한 장 서포트 해가지고 그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월 5일에 중식당에서 이제 만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 있어요. 네. 통일교 쪽에서 재정국장이 하도 이게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가 많으니까 뇌물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걸 당일날 사진 있지.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뭐라고 보냈냐면은 뭐 후보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문자를 보낸 게 있고 윤영호가 심지어는 그 동석했다는 사람한테 1억 줬다라는 뭐 지인한테 문자도 보냈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게다가 증거인멸 뭐 지금까지 시도했던 거 보좌관 폰으로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뭐 도주료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100%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국 전 대표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조기 등판 혁신당의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 그때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했는데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다수의 의원들이 조기 등판에 반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조국 비대위원장 추천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은 이견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피해자들이 반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조국 위원장이 온정주의에 좀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죠. 본인의 측근들을 제대로 징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다 쳐내야 돼요. 손에 피 묻힐 자신 있냐? 뭐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세게 나오고서 이거를 납득이 안 되면은 이게 두고두고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최수영 평론가님. 저는 이제 조 전 대표, 이제 조 비대위원장이죠.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뭐 얼어 주거나 맞아 주거나 어차피 욕 먹게 돼 있어요. 비대위원장 안 맡아도 욕 먹게 돼 있고. 맡아도 욕먹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맡고 욕먹 가자 정면 돌파를 택한 거죠. 1인 정당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 정당의 한계고 정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전체적인 어떤 당의 시스템, 그다음에 당의 외곽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 이게 지속 가능한 정당일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거고 이제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달라요. 뭐 시도당도 지금 제대로 구성돼 있긴 아니 물론 비례정당이긴 한데 어쨌든 조 전 대표 조 비대위원장이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등판의 기회를 잡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자들을 위한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앞으로 조 비대위원장이 어떤 뭐 대선 후보를 가든 뭐 어떤 길을 가든 두고두고 아마 꼬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와입니다. 최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미싱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도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T의 소액 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경기 광명, 부천, 그리고 서울 금천구, 영등포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을 상대로 발생을 했고요. 주로 이용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액 결제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해킹 사건입니다. 결제된 금액은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10일 기준으로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 건수는 278건이고요.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된 것이고 아직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해킹 피해 규모는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액 결제 해킹 당했는지는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소비자들이. 네, 사실은 피해자들이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신은 악성 앱을 깐 적도 없다. 그리고 뭐 스미싱을 당한 것도 없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좀 범행이 주로 또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좀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요.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스팸 문자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했는데 동일한 패턴의 결제 문자가 여러 건 반복되고 그리고 보니까 결제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통신사 앱을 보고 소액 결제 이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월말에 청구된 통신사 요금 명세서를 보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알림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강제 로그아웃되어 있거나 소액 결제 한도가 자신도 모르게 최대로 상향되어 조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네. 해킹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KT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 KT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 KT 측은 본인 부주의 아니냐 또는 뭐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응대를 하거나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사실 경찰에도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에서는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KT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다수의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들어오니까 좀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을 하고 9월 1일경 KT 본사와 관련 지점에 해킹 사실을 사실 통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KT 측은 우리 보안망은 뭐 뚫릴 리 없다, 뭐 해킹일 리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최소한 경찰의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라도 좀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좀 가동했더라면 피해 확산을 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KT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KT 자체의 어떤 그런 그 통신망 자체가 좀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 보면 KT 통신망 자체가 뭐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뭐 취약하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KT가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 등의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통합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이 있는데요. 이 초소형 기지국이 중앙통신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나요? 일단 KT는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해킹의 특성상 고객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개별 연락하여 확인하고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9월 9일부터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고요. 그리고 상품권 판매 업종에 대한 소액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소액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 외에 2차 인증으로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악성 앱을 깐 것도 아니고 스미싱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 새로운 신종 수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방법으로 소액 결제 해킹이 되었는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아직은 좀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해킹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유령 기지국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그 KT에서는 초소형 기지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해커가 특정 지역에 가짜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기지국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기지국에 접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정상 기지국이 아닌 유령 기지국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신 경로가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휴대폰이 유령 기지국에 연결이 되면 해커는 그 피해자 휴대폰과 정상 기지국 사이의 중간자가 되고 피해자 휴대폰이 주고받은 모든 통화, 뭐 문자, 메시지, 통신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엿보고 가로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 결제 시에도 필요한 문자 인증 번호도 해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인증 번호가 필요한 시점에 피해자의 통신을 가로채서 결제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령 기지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킹을 한 것이라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일단 사실은 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여야 하는 비용이 사실은 너무 높거든요. 사실 돈만 있다고 해서 뭐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뭐 통신망에 대한 이해와 해킹 기술 그리고 전파 관련 지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령 기지국 장비도 사실 원래 뭐 각국에서 정보나 뭐 수사기관에서 대테러나 감청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인데요.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고가고 운영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들처럼 일반적인 어떤 범죄 조직에서 쉽게 넘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화되기는 조금은 어려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T나 정부에서는 이 유령 기지국 존재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유령 기지국과 관련한 기술이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네.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각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실제 영국 등에서는 유령 기지국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KT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뭐 장비와 그 위험성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이 지금 소액 결제라는 금융 범죄에 뭐 대규모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뭐 이처 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좀 위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좀 관리 감독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 개인들은 그러면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가장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우선 소액 결제의 원천 차단을 신청하셔서 해커가 결제를 시도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소액 결제 이용 한도를 0원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업무나 생활 패턴상 소액 결제를 또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액 결제 제시 문자 인증 외에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아하. 생체 인증을 하는 등의 좀 2차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대책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까요? 네, 우선 기술 및 물리적 방어 체계의 전면 개편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처럼 미인가 장비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기지국이 중앙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상호 인증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기지국 신호나 비정상적인 전파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상시 불법 전파 감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